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편의점이 정말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몸을 담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젊음을 보내는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또는 이 현 시점 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또 올해 2025년이 굉장히 어느 해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팩트만 찍고 갑니다. 현 시점에서 정말 저희가 챙겨야 될 것들 말씀드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밑에 있는 분기에 대한 숫자를 보지 않으셔도 그래프의 모양만 보셔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우하향 곡선을 띄고 있습니다. 저는 좋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괜찮았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내수도 그렇고 뭐 다양한 지표들이 경제 성장률에 녹아들어 있지만 저희가 체감을 사실은 크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편의점 점주들이 저희가 이제 경제 성장률 안 좋다 해도 그래도 매번 손님들 오시고 뭐 대량 구매 고객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체감을 이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2024년은 저는 그랬어요. 안 좋다 하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고 크게 우리 삶의 패턴에 크게 변화 없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신호탄은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2분기 때부터 경제 성장률이 이제 훅 차츰 계속 떨어졌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의 수치가 소비자 심리 지수의 반영이 언제 이루어졌냐를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가 선행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뒤에 그걸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좋아졌는데 직접적으로 안 좋아졌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통장에 있는 숫자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좀 달라지면 그때부터 위기를 느끼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자라든지 이자가 제일 크겠네요.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게 이자가 생기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 감으로는 좀 안 좋다 하다가 작년 1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안 좋은데 올겨울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2월에 정치적 쇼크가 발생이 되었죠. 그 순간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게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매년 편의점이 흘러가고 365일 24시간 우리 동네를 밝혀주니까 그랬는데 보시면 12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까지 떨어지죠. 근데 거진 2년 동안 단 한 번도 88까지 떨어진 적 없었어요. 한 번 있었네요. 그때 이전 자료인데 코로나 종식 이후로 갑자기 이제 내수가 다시 좀 올라가고 경제가 활발히 가야 되는데 그때 좀 잠깐 떨어졌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뭐 운송업부터 해서 배송, 그 다음에 숙박업소, 그 다음 외식업소들이 조금씩 올라갔었어요. 그게 2023년 여름 정도 때였고요. 꾸준히 가다가 12월부터 거꾸로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편의점에 과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개발사관생도 신규덕이 왜 얘기하고 있지? 자, 우리가 하는 편의점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갑자기 막 불현듯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걸로 내 생계고 내 가족들, 내 자식 다 지켜내야 되는데 편의점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보기엔 야, 너 점포도 많이 하고 좋은 점포 많이 하고 돈도 잘 버니까 네가 걱정이 뭐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만들어 온 거를 지키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합니다. 만들어가는 스트레스도 많지만 이미 사장님들 만들어 놓으셨던 점포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건물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예상치도 못한 어떠한 사고가 나요. 뭐 덤프트럭이 와서 매장을 박아버려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일 수 있겠지만 작년 겨울부터 발생되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쇼크가 이게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회복될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목차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 요인 분석, 두 번째 현 시점 편의점 시장, 세 번째 업계 동향, 네 번째 대처 방안, 다섯 번째 시대. 4번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4번이 과연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어떤 느낌인지 예상이 되시죠? 코로나 때 저희 괜찮았잖아요. 저 코로나 때 점포 오픈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되길 바랬어요. 코로나만 돼도 코로나 때만 가도 좋았다라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삶에 전혀 연관이 없는 저쪽에 동쪽의 먼 나라에서 전쟁을 한대요. 자기네들 땅이었는데부터 해가지고 뭐 역사는 반복되는지 뭐 계속 시끄러워. 아 그래 전쟁하는구나. 그래 나는 뭐 열심히 개발하고 영업활동하고 포스 찍고 해왔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죠. 미국이란 나라에 바이든이 정권을 이제 마치고 야당과 민주당이 서로 어떠한 정치 이념과 어떤 경제학적인 부분에 대해 있어서 대선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위기래요. 왠지 몰랐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트럼프라는 양반이 왜 지금 이 소상공인 우리한테 나한테까지도 뭔가 영향이 끼칠 정도의 어떠한 경제적인 여파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죠.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공약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관세였던 거죠. 관세 관련해서 미국이 타국에 관세 매기는 계산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힘이 있으니까 멋대로 기준을 정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힘이 있으니까 정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힘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약하고 우리나라도 OECD의 강국이고 뭐 GDP부터 35,000달러 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중에서도 편의점 업계에 있는 우리 편의점 업계 사실 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해내 가야겠죠.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있을 때 동안에는 사실은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와이프랑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뭐 계엄령이라길래 뭐지 했죠. 뭐지? 하면서 이제 뭐 뉴스도 찾아보고 하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전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때는 사업과 연관을 크게 짓지 않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2주 지나니까 갑자기 매출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원래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부터 해가지고 전혀 없는 거예요. 연말 송년회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전년인 2023년도 안 좋아가지고 안 잡혔었는데 2024년은 그냥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유흥가 아마 박살 났을 겁니다. 작살이 났습니다. 아주 재정포도 작살이 났고 그래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되었죠.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우스 코리아는 위험하구나.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80% 이상이 그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전무직 소득으로 인해서 80% 이상이 어떠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성격에 있는 곳에 돈을 묶여둔다 한다더라고요. 저도 묶여둡니다. 편의점으로. 근데 이 80% 이상 사업을 하시지 않는 일반 외에서 뭐 근로소득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주식에 돈이 많이 가 있어요. 주식에 진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주식에 넣어놓은 돈인데 근데 아직 꺼내진 않았지만 이 파란색 하늘 보고 있으니까 심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 소매 형태에 있는 편의점의 매출 영향이 그때부터 급속도로 발생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12월 중말 정도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정치적 쇼크부터 해가지고 한국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인 삼성도 AI 산업에 진출을 적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도 많이 빠지고 그 1등 기업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막 기업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편의점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이 편의점 회사들이랑 과연 이게 무슨 연관이 되어 있을까라는 거는 알게 된 거는 문제가 터지고 알게 됐어요. 저는. 근데 어떠한 사건 사고도 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너무 거시적이잖아요. 제가 막 이거를 체크할 수 없고 확인하고 야 너들 똑바로 해라 잘해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다시 우리 점포들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진짜 위기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진짜 제가 머리에 있는 온갖 데이터와 두뇌를 다 발휘해가지고 제가 제 저기 뒤에 팀장도 있지만 엄청 괴롭혔습니다. 개발사관 정도가 죽는 소리나 하고 힘들다 뭐 힘든 거 다 알죠. 힘들었던 거 다 알고 힘든 거 좀 지나가서 봄이 왔으니까 그래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거 힘들었었던 것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할게요. 조금 더 얘기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딥하게 아셔야 돼요. 단순히 편의점이라는 이 형태는 그냥 우리가 포스를 찍고 영업 활동하는 거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사업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종량제 접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량제 50리터 접어가지고 50리터 보이게 테이프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주 디테일이고요. 더 큰 거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업계의 흐름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2024년 2월 유통업계에 있는 업태별 매출 구성비인데요. 여기 이제 하늘색이 온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BGF 리테일, GS 리테일 1년에 얼마 벌었는지? 이건 퀴즈 아닙니다. 약 2천억 원 더 벌었습니다. 2천억 원. 편의점 GS25랑 CU만 합치면 3만 개 넘거든요. 근데 이런 오프라인에 간판이 달려있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이 두 개 합쳐서 한 4천억, 4,500억 벌었어요. 작년에. 근데 간판도 없잖아요. 배미는. 간판도 없는 애들이 8천억 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 우리의 시장은 온라인이 더 잠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더 잠식이 될 수 있어요. 자, 2025년 2월에 보시면 온라인이 대략 한 6% 정도 늘었어요. 6%. 총 매출에 대한 시장도 늘긴 했어요. 그거는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총 매출도 늘었지만 는 거는 온라인이 거의 다 흡수했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보시죠. 대형마트도 약 3% 이상, 3% 정도 수준 빠졌고 백화점도, 백화점 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요즘에? 없죠. 그 다음에 연두색이 편의점이에요. 편의점도 1.4%가 빠졌네요. SSM 뭐 매출 비중이 작지만 SSM 요즘에 괴롭히죠 저희를. 이와 같이 우리의 편의점이 계속 위기에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언제 좋아지지 싶어요. 근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는데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겠어. 편의점 편의점 시장은 그래 뭐 안 좋은 거 하는데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야, 편의점 숫자 진짜 많네요. 2024년 누계 점포수 CU 18,400여 개, GS 18,100여 개,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여파로 좀 늘었는데 아마 한 절반 정도 남았을 거예요. 많이 패전했어요. 이마트 입사. 제가 그 GS 리테일에 있다가 퇴직하기 전에 이마트 입사 3개월 정도 다녔거든요. 3개월 다니다가 이 회사는 아니겠다 하고 바로 그만뒀어요. 3개월 다니고. 근데 제가 3개월 다니면서 4개 오픈했어요. 근데 더 안 되겠더라고요. 프로세스가 엉망이었어요. 혹시 이마트 점주님 계십니까? 네, 손 안 들지 마십시오. 점당 일평균 매출액입니다. 174만원, 178만원, 139만원, 122만원. 여기 계신 사장님, 사모님들도 저 정도 매출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월세도 다르고 영업시간도 다를 겁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저 정도 매출이라면 영업시간도 19시간이나 18시간 이하만 하고 월세가 200만원 미만이어야겠죠. 무조건. 아니면 저 점포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적자예요. 뭐 본인 인건비가 나온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최저임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꾸셔야죠. 아까 전에 95%의 마인드셋에 잘 들으셨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사의 1, 4분기 매출액인데요. 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봤던 게 있어요. CU가 매출액이 GS보다 낮잖아요. 근데 25년 1, 4분기에 영업이익을 보면 CU는 230억, GS는 172억. 근데 매출은 GS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아, CU 이너마들이 점주의 고열을 빨아먹어가지고 회사 더 남기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CU의 과거부터 CU가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CU는 완전 가맹이라고 하는 월세를 본부에서 100% 내는 타입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예전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GS25 개발팀하고 CU 개발팀이 있는데 GS25는 이제 월세 100% 내준 타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U는 경영주가 점주가 60%로 투자하는 본부 임차거든요. 근데 GS25보다 CU가 개발 더 잘해요. CU 점주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물건에 1억이 들어가요. 근데 60% 투자해야 되면 6천만 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GS25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0만 투자하면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CU가 더 많이 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이미지라는가 아니면 CU가 고유의 매익률이 좋다라고 그렇게 계속 깔려왔었던 플러팅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의 방향성과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 1, 4분기에만 GS와 CU가 약 60억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그만큼 우리는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세븐일레븐, 이마트 14 넘어가겠습니다.
자, 편의점 매출 동향입니다. 요거는 아까 지표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 내용인데요. 자, 총계를 보시고 비식품, 식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우측에 25년 평균을 봤을 때 마이너스 5.8%의 그런 카테고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쪽에는 4.1% 카테고리가 있어요. 미국에서 바이든에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사재기에 있었던 품목으로 인해서 1사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조금 마이너스를 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안 사는가 봐요. 그냥 그러니까 아껴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껴 쓸 수 있는 거는 쟁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락스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가정용 소모품들 그런 것들을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즉시 소비성이 있는 거. 담배 보세요. 담배 안 빠졌잖아요. 0.1%는 안 빠졌잖아요. 자,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담배 절대 결품 내시면 안 돼요. 담배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이자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시세 점검하면서 카운팅 해야 되는 것도 알바들 시키기도 좀 어렵고 안 돼요. 담배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나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못 보던 손님이 와가지고 이상한 담배 보루 함부로 달래요. 팔았어요. 근데 그게 원래 수량이 한 15개 가져가는 상품인데 함부로 팔리면 4-5개 남잖아요. 근데 딱 한 보루만 넣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2보루 정도 넣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만 찾는 담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재고가. 그 손님은 여기만 와요. 예를 들어서 이상한 담배 많잖아요. 요즘에 막 이름도 모델만큼의 담배들 많잖아요. 근데 어떤 고객들 와요. 이제 뭐 근무자랑 얘기하다가 손님이 와요. 너넬라이트 온다. 팔레멘트 라이트 온다. 한라산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이상한 담배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이상한 담배에 대한 재고도 집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신축 공사장 상권 인근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동네 사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뭐 한두 번 왔는데 담배 보루 있냐고 물어봐요. 혹시 그거 있어요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구비하셔야 됩니다. 자, 담배를 안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즉석 신선 일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요, 여유로운 집은 집에 항상 이 라탄 바구니 같은데 과일들이 있어요. 바나나라든지 사과라든지. 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식사 이외에 있는 것들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1순위적인 게 과일인 거죠. 과일. 채소는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디저트라든지 1차 식품 이런 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냥 밥만 먹어도 되잖아요. 커피 하루에 뭐 2-3잔 마시다가 한 잔으로 줄여도 되잖아요. 물 마시면 되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편의점 시장 포화된 거 알겠다. 그래. 내수 경기 둔화. 그래, 알겠어. 너가 얘기했잖아. 고물가, 고금리, 기상 악화, 대참사, 산불.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편의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도 이 체감상 우리 개연주 점주들이 우리도 체감했는데 우리한테 매월 로열티 받아가는 그곳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로열티 매월 받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인적되어 있는 개연주님들, 지인들, 부동산, 뭐 본부 개발 담당, 영업 담당자들 이렇게 내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바운더리에 있는 정보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이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잘 알고 대응할 수 있어요. 회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흘러가고 손익 중심, 무조건 손익 중심. 이 말은 뭐냐? 덜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가맹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뭘 덜 해준다는 거예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2025년 2월에 GS 리테일, BGF 리테일이 사상 최초로 회사가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회사가 마이너스 했다니까, 본부가 마이너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곳간에 있는 거 뭐 꺼내가지고 점주님들 고생 많으시죠? 예, 인건비도 좀 오를 텐데 좀 지원해드릴게요. 아니요, 절대로 안 해줘요. 회사는 자선단체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 먼저 봐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담당들은 월급쟁이겠죠. 근데 회사라는 큰 틀, 헤드들은 자기네들 배당금 받아야 되고 회사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2월달 마이너스가 났어요. 아까 전에 돌아가서 보이시죠? 2월달 다 빨간색인 거. 2월달 보이시죠? 회사가 손익 중심으로 가면서 최근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영업팀장을 만났는데 영업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선반 하나 넣는 것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시설 집기의 전결 기준이 있는데 예전에는 영업팀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거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하고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거를 조율할 수 있었어요. 시설 같은 걸로 좀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커피 냉동 많아주세요, 뭐
그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대 이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리셨겠지만 매장을 스크랩 빌드 한 게 있거든요. 문 닫고 이전한 게 있어요. 월세가 너무 비싸다.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한 1,300만 원 됐거든요. 제가 아마 여기서 월세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한 점포로. 근데 이거 하여튼 절반으로 줄였는데 거기서 이제 폐점하면서 장비를 다 챙겼어요. 제가 뭐 RIC도 빼고 커피 냉동고도 빼고 NOSC도 빼고 챙길 거 다 챙겨왔어요. 근데 그게 다시 회사에 가면 전기센터에 들어가서 닦고 보수해가지고 그거를 리어크 장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점포들에. 어차피 그게 어디 갈지 아니까 이제 빼놓은 거죠. 이거 제가 쓸게요 하고 자산 이동을 한 거예요. GS 건데 CU로도 옮기고 GS 건데 이제 제 다점포에 여기 옮길게요 하고 그 OFC가 실물 확인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CU에 옮기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혹시 여기서 내가 편의점을 제일 오래 한 것 같다 한번 말씀 줘보세요. 한 20년 하신 분. 과거에는 편의점이 전기세를 100% 지원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하나요? 없어졌죠. 근데 지원을 해주니까 막 그때 킥보드 충전하고 막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오큰 위에 채굴하고 막 있잖아요. 기계 돌리고 막 진짜 다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지원들이 계속 줄고 있죠. 자, 이 편의점 회사들이 참 똑똑한 게 뭐냐면 올해 들어서 폐기 지원 많이 줄었죠. 근데 뭐 어떻게 주는지 모를 정도로 줄여버렸어. 막 뭐 하면 준다, 뭐 달성하면 준다. 계속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걸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상시, 도시락 50%, 뭐 야채 첨가 1차 50%,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달성하면 준대. 계속 뭐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회사는 계속 그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략들을 내세우면서 가맹점의 지원을 더 안 해주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데 맞죠? 받아내야 되는데. 그다음 마지막으로 업계동향 마지막으로 본부 수익 우량점포를 개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좋은 점포 본부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현직 때도 그랬지만 나와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발 담당자도 있고 개발팀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건은 그들이 물론 열세긴 해요. 힘에냐 마지막에 브랜드 열람 해야죠. 근데 그 물건들이 어디서 내려오죠? 신축임에서 뭐 시행사도 있고 분양 대행사도 있고 대대행도 있고 다양한 물건 경로에 연결해 있는 뭐 중개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들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현직이었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잡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강투스 대표님이 태도와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부보다 빠르면 됩니다. 나 본부 출신도 아니고 나 그냥 근무도 서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부동산 잘 했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실장으로 있으면서 실력 키워서 했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여하튼 본부는 본부 수익 우량점포를 개점하기 위해서 절대 경영주 임차 타입으로 250 이상 넘는 거를 주지 않을 겁니다. 200 넘는 거 줄 수 있죠. 월세 한 6, 700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알짜는 다 가져간다는 거죠. 이미 그게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KPI 그 다음에 MBO 지표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우리 위기에 대해서 거시적인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적인 업태의 어떠한 매출 동향, 시장 흐름, 편의점 다 왔어요. 그 다음에 본부가 어떻게 할지도 봤어요. 다 이해했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개별점, 저 여기서 점포 3개 하시는 분 안 되는 거 끌고 가지 말자는 거죠. 될 것 같다 생각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감 오실 거예요. 이미 조금 했으면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애정이 있어, 애착이 있어. 임대차 잔여 계약 기간도 있어. 어떠한 특수 이해관계가 물려가지고 계속 해야 돼. 그러시면 안 돼. 단칼에 쳐내야 됩니다. 대처 방안. 우리 점포 바로 알기. 자, 우리 점포 바로 알기는 저희 사장학교 1학년 1기 출범을 하면 강사진 중 한 명이 우리 점포 바로 알기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분만 조금 드러나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각종 비용 절감. 세 번째, 점포 업무 효율화. 네 번째, 상권 통합. 다섯 번째, 버티기 앤 매각.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우리 점포 바로 알기. 과연 이거를 왜 바로 알아야 되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이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하죠. 혹시나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쟁점하고 정말 인접된 거리에 마주하고 있는데 저 경쟁점이 요즘에 뭐를 어떻게 하는지, 페트 소주, 뭐 페트 맥주 가격 얼마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거소해 주십시오. 나 경쟁점 잘 안다. 걔네들 소주 얼마 파는지. 경쟁점은 한 200m 돼서 멀잖아요. 근데 그것도 경쟁점이에요. 300m 돼도 경쟁점. 왜냐면 제일 가깝기만 하면 경쟁점이에요. 근데 멀어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경쟁점 가서 소주, 신라면, 흰우유 등 생수 등 가격 조사 하세요. 이게 상권 조사입니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상권 조사 뭐 거창하게 뭐 있겠습니까? 뭐 아파트 고립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관리실 가가지고 현재 입주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원래 우리 점포에 팔던 형광등이 있는데 이제 폐기 수거함가인데 형광등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헌어 수거함 가가지고 옷들 뭐 나오는지 봐서 애들 옷이 많다. 근데 영유아 옷이 많으면 그러면 애들이 좀 컸구나 이제. 그럼 청선에 맞춰서 상품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주변을 계속 살피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런 경연주가 계셨어요.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매장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30분 정도 동안 근무자 있고 저는 그분 진짜 멋있었어요. 그 고객들이 그 사장님은 고객의 얼굴을 일일이 다 기억 못하겠지만 고객은 그 사장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점포를 방문하거든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경쟁력 조사, 대우, 생활동선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혹시나 변화되는 게 있는지 그거를 내가 딥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과연 우리 점포 상권에서는 심 대표가 제가 얘기한 게 적용될 수 있을까? 아니요. 찾아내보세요. 찾아내보세요. 계속 한번 찾아내보세요. 더 딥하게 들어가보세요. 자, 두 번째. 재고 금액에 대한 기준 수립. 재고 금액이 많으면 재고 회전율이 안 좋고 재고 회전율이 안 좋으면 유통기한 경과 상품이 나오고 그러면 바품 금액도 다 써서 결국 폐기를 하는데 점주가 떠안아야 되죠. 옛날에는 센터로 돌려보냈잖아요. 이제는 자체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 종량제 복도 값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쓰레기 뭐 폐기해 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재고 금액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돼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20평에 매출이 250이 나온다. 원가 약 많아도 5,000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3,500에서 5,000 정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기준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너무 없으면 헐빈하고 너무 많으면 유통기한이 지나고 먼지가 쌓이죠. 그 기준을 본인마다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점포가치 바로 알기. 요건 뒷장에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우리 점포의 한계점 알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 뭐 3, 4년 운영했다 7, 8년 운영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늘 넣던 패턴대로 발주를 하는데 왜 매출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늘 내가 하는 대로 하는데 매출이 오르길 바래. 사실 그렇게 판타스틱하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도시락을 사면 컵라면 주는 행사를 진행할 거거든요. OFC한테 10만 원 뜯어냈고요. 저희 자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하는데 수량이 몇 개죠? 네, 450개. 근데 도시락이 하루에 10개 팔려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기자기한 행사들 있잖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도시락이 10개 팔리는데 과연 몇 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계점을 찾자는 거죠.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10만 원 아깝죠. 근데 1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게 이제 배우에 맞는 매출 대비 직접 생활 동선을 딥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화면을 보시는 거는 제가 예전에 과거 개발 담당으로 재직했었을 때 건물 하나하나마다 세대수를 다 원래 이렇게 셉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뭐 RFC들, SP들 걸어다니지 말라고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가지고요. 다들 인터넷으로 세대수 조사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아파트 이외 주변에 있는 주택 배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주년 행사를 만약에 해요. 그럼 하루에 4방 하는 객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며칠치를 할지 예상을 해야 돼요. 행사를 하는데 1객수가 300명이에요. 그럼 행사를 하니까 100명은 더 오겠지에 대한 예측은 주변 상권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잠재력을 분석하라는 거죠. 끄집어내라는 거죠.
저 사람도 나한테 올까? 올 수 있어요. 우리 행사하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라는 게 한계점을 도전하자는 거죠. 내 점포 가치 시세 제대로 알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계륵이야. 돈도 잘 안 되고 계약 기간도 남았고 위약금도 있고 임대차 자녀 계약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요. 나가기 싫고 점포만 바라봐도 화가 나. 근데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망을 얻기 위해서 시세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OFC나 개발 담당이나 영업팀장 미팅할 때 저희 점포 정도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를 수시로 물어보십시오. 수시로. 그리고 포털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점포라인 아시죠? 점포라인 같은 데 가서 뭐 유사 매출 나와 있는 점포에 있는 시세를 보시고 내 점포에 동기부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높게 보셔도 좋아요. 자, 뭐 요 20평에 제공원가 6,500이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가서 확인했는데 제 점포입니다. 이 점포는 1m 한 450 정도 나오고요. 제공가 6,500. 근데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물건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건 좀 더 넣으라고. 근데 여기는 백룸도 없습니다. 참고로. 매장이 창고예요. 선반에 의해서 매대가 있는데 매대 8개 선반이 있는데 이거를 10개 선반으로 만들어놨어요. 재고를 적재하기 위해서 빡빡하게 창고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400을 보고 있어요. 근데 450이 나와. 이 잘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해서 재고량을 더 늘리는 거야. 아니면 행사를 더 해요. 이번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외부에 ATM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사람들 입금 어디서 하지? 현금 쓰잖아요. 그래도 외부에 있는 ATM기 빼고 내부로 입출금 되는 거 넣자. 그런 활동들 또는 최근에 또 들어왔어요. 예전 SC 쓸 때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프린팅 박스가 들어왔어요. 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SC가 얘기해서 안 된다라는 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얘기했는데 된대요.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못했던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 남았죠? 15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주면 안 돼요?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차 방안 두 번째입니다. 각종 비용 절감입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 분석 및 절감. 두 번째, 소모품 비용 분석. 세 번째, 폐기 분석. 불용재고, 폐기로스, 불명로스. 네 번째, 고정비용 분석 등. 세스코.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제가 최근에 도입한 게 있어요. 워크인을 고객이 제일 적은 시간대에 운영을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5시간 정도. 동절기엔 더 늘려보려고요. 괜찮나요? 저는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 줄일까? 삶이 편의점이니까. 한번 적용해보세요. 근데 아시죠? 너무 오래 꺼두면 소주에 붙어져 있는 라벨 떨어집니다. 적절하게 하셔야겠죠. 저희도 테스트 해보고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재강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쇼케이스에 이제 방풍막을 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점포도 있어요. 형광등 절반을 꺼놓는 점포도 있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소모품 비용 분석과 폐기 분석은 다음 장에 동시에 할게요. 그 다음에 고정 비용 분석인데요. 제가 저희 직원이 사랑하는 직원이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세스코 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이 와서 갔는데 쟤네들 왜 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 한 달에 2만 원 내고 있거든요. 다 해지했잖아요. 그냥 화가 나서 20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예요. 저는 뭐 저희가 점포 경영 시스템이나 점포 시스템에서 우리가 흔히 빠져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지급 수수료 항목에 보면 간판 청소 비용 이런 거 진짜 뚜렷이 펴고 싶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가맹 계약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세스코 이런 거 G 나오거나 뭐 하면 좋죠. 세스코가 까마귀까지 대응해 준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까마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종량제 봉투를 한 달에 몇 개를 써야 되는지 계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거. 왜냐면 매출 대비해서 종량제 봉투, 물론 매출과 상권 이런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애들이 많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애들이 없는 곳은 덜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 점포의 적정 수량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다점포를 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러면 기존 점의 종량제 수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5개 나가는데 한 25개 나간대. 10개 어디가? 근무자가 가져간 건가? 아니면 봉투 막 털썩거리게 막 그냥 다 담지도 않고 담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택배 테이핑으로 쫙 그래도 가져가거든요. 그게 모범 답안에 그런 식으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들인데요. 점별로 소모품 구매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점포에 필요한 소모품보다 저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아시는 충청도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소모품을 굉장히 많이 써요. 챙겨두는 걸 좋아하세요. 그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 바뀔 때
그 사재기 하는 것처럼 항상 소모품이 많아야 돼요. 저는 타이트하게 가잖아요. 타이트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게 됐죠.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냥 감으로 또는 뭐 점포공용 시스템에 나와 있는 소모품 구매 이력 말고요. 지속 관리를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특정 월이 갑자기 소모품 금액이 많이 늘었으면 원인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점내 용품도 확인하셔야 돼요. 종량제 봉투가 과연 몇 개씩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즉시 필요할 때마다 결제하지 마시고 툴을 정해놓으시고 툴을 정하고 그 툴 안에서만 움직이시라는 거죠. 아니 뭐 매출이 올라가면 그래 오케이 한 장 더 할 수 있잖아요. 재고조사 종합입니다. 저기 파란색이 무슨 숫자인지 맞춰주실 분 영로스 냈습니다. 로스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영로스를 낼 수 있어요. 영로스가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게 뭐죠? 상품 입고될 때요. 네. 뭐 센터 매니저한테 죄송하지만 장난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치면 혼나겠죠. 적당하게 쳐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불명 로스가 10만 원 이상 발생되면 점장이 부담하기로 해놨어요. 그럼 점장이 불을 켜고 관리하겠죠. 근데 오히려 남기더라고요. 아유 기특해라. 그리고 저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오픈 행사하면서 저희가 뭐 휴지 같은 것들 증정하거나 계란 같은 거 증정하면 제가 따로 결제 안 합니다. 원가로 로스 받아버립니다. 자 보셨죠? 이거를 많이 해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점포를 제일 관리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한 점포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시작을 안 하고 시도를 안 하고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용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점포 업무 효율화, 근무자별 스케줄 재확인,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 예방, 주 14시간 미만제, 발주 수량 및 안전 제고에 대한 기준 수립, 물류 입구 시간 체크 네 번째 것만 할게요. 나머지 세 개는 아시는 내용이지. 물류 입구 시간을 왜 재체크하라고 하냐면 야간에 물건 받으시는 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